세계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범죄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뒤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땅에 묻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혹은 불에 집어넣거나 하는 방법 외에도 상당히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던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영국의 범죄자 존 조지 하이입니다. 존 조지 하이 혹은 존 조지 헤이라고도 불리는 이 남자는 영국의 링컨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09년 출생했으며 그의 집안은 비교적 부족함이 없는 중산층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공의 교파인 플리머스 형제단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보수적이었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종종 악몽을 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유복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드물었던 피아노 개인 교습도 받았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도 곧잘 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는 영국의 웨이크필드에 위치해 있는 퀸 엘리자베스 그래머 스쿨에 입학했는데요.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웨이크필드 대성당이라는 곳의 합창단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방과 후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었는데요. 1년 뒤 존은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서 보험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는 범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그는 현금을 절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돈을 훔친 이유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곧 그는 그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1934년 그는 23살의 여성인 베티 해머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존은 당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곧 체포되어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출산을 했고 딸을 낳았지만 다른 집에 입양 보낸 뒤에 존과 이혼하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존의 부모는 그를 아들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존의 집안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집안이었기에 전과자의 이혼까지 한 그는 곧 배척되었습니다. 1936년 감옥에서 석방된 존은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한 부유한 사업가를 알게 됩니다. 윌리엄 맥스완이라는 이 사업가는 런던 주변에 오락실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맥스완의 운전사로 취직을 했지만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의 오락실에 있는 기계들을 수리해주기도 하면서 존은 그의 환심을 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 존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영국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도 가명으로 사용했는데요. 윌리엄 커트 아담슨이라는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그는 토지관리 전문 변호사라는 명함을 달고 다녔는데 이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객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단순한 토지 중개인 역할이었고 실제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존은 고객들의 요구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꿍꿍이를 속으로 꾸미고 있었는데요. 고객들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가진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객 중 한 명이 숨을 거두게 되자 존은 그의 유언장을 조작해 재산을 빼돌렸고 그렇게 얻은 다른 사람의 땅과 건물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서 차익을 착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기는 곧 금방 드러났습니다. 유언장에 적혀있던 주소지의 철자 하나가 잘못 적혀져 있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포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되고 나서도 그는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발각되어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유가 피해자들을 살려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살려두지 않거나 없애버리면 자신의 범행도 들통날 일이 없겠다는 생각에 그는 이제는 사기를 칠 방법보다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우연히 어떤 범죄자를 알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범죄자였던 조르주 알렉상드르 사레라는 범죄자였습니다. 이 프랑스의 범죄자가 뒤처리에 사용한 방법은 바로 아주 강력한 황산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그의 방법이 무척 쓸만하다고 여겼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들쥐 한 마리를 잡아다가 미리 준비한 황산이 들어있는 통 안에 집어넣었고 안에 들어간 들쥐가 흔적도 없이 녹는 데에는 약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43년 존은 한 회사에 회계사로 취직합니다. 그의 회사는 영국의 켄싱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술집에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바로 한때 존이 운전수로 일했었던 사업가인 맥스완을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맥스완은 존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고 그에게 꽤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존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는데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변호사 사업을 접은 다음 다른 곳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 말하며 맥스완에게 과거 세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 맥스완은 그의 거짓말에 넘어갔고 의심도 없이 존의 말을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맥스완은 존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소개시켜줬습니다. 운전수의 변호사에 현재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기계를 고치는 데에도 능숙하다는 존이 부모님의 곁에 머물며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면 여러모로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존은 맥스완의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가 런던의 여러 건물에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을 보며 맥스완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곧 무서운 계획을 꾸며냈습니다. 1944년 존은 맥스완에게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말한 뒤 그를 지하실로 유인해냈습니다. 그리고 맥스완이 보일러 기계를 살펴보는 동안 그는 납파이프로 맥스완을 기절시켰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존이 미리 준비해뒀던 황산이 가득 들어있는 드럼통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존은 드럼통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안에 들어있는 잔해를 맨홀에 모두 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맥스완이 실종되어 버리자 그의 부모는 도대체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존에게 물었고 그는 태연하게 아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피신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존은 맥스완을 대신해 임대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돈의 관리를 비교적 투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있다고 판단되자 1945년 그는 맥스완의 부모에게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하며 브리스톨에 있는 글러스터 로드로 그들을 유인했고 맥스완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종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모아둔 돈과 맥스완의 건물들 그리고 부모의 집까지 전부 자신의 명의로 돌린 뒤 처분해서 약 8,000파운드가 넘는 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8,000파운드의 돈도 곧 금방 사라질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면 존 하이는 앞서 말했듯이 도박 중독자였는데요. 자기가 힘들여서 번 돈이 아닌 범죄로 번 돈은 그의 도박 자금으로 아주 빨리 소모되었습니다. 1947년 단 2년 만에 돈을 거의 다 쓰게 된 존은 두 번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다음 희생자가 포착됐습니다. 아치볼드 핸더슨과 로즈 핸더슨 부부였습니다. 신문에 집을 판다는 핸더슨 부부의 광고를 보고 존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과거에 위조해놨던 변호사 명함을 내밀고 토지 전문 변호사 행세를 했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했지만 첫 번째 피해자인 맥스완의 임대료를 관리하면서 건물이나 토지 관련법에 관해 어느 정도 파악했기에 존은 핸더슨의 집을 대신 팔아주기로 합니다. 존이 자신의 수완을 있는 대로 발휘해서 핸더슨의 집을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줬기에 사람 좋은 토지 변호사로 위장한 그는 손쉽게 핸더슨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핸더슨이 이사한 새 집에 집들이 파티에 초대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존은 어린 시절 배웠던 피아노 연주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피아노 연주까지 할 줄 아는 교양 있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핸더슨 가족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됐습니다. 존은 크롤리에 있는 레오폴드라는 거리에 한 작은 작업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학 물질과 드럼통을 그곳으로 운반하며 범죄를 위한 물밑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48년 2월 그는 핸더슨 가족의 남편인 아치볼드 핸더슨에게 자신이 새 사업 아이템으로 쓰기 위해 어떤 물건을 발명했다며 발명품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를 레오폴드에 있는 작업장으로 불러냅니다. 그곳에서 핸더슨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존은 작업장 한쪽 구석에 핸더슨의 몸을 치워두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인 로즈 핸더슨이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 근처에 남편이 와 있으니
데려가 준다는 말을 합니다. 똑같이 레오폴드의 작업장으로 불려온 로즈 역시 남편인 핸더슨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존은 준비해둔 황산이 든 드럼통 안에다가 사건의 뒤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핸더슨 가족의 집으로 돌아온 존은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비롯한 재산 문서들의 서명을 위조해 모두 자신의 명의로 돌린 다음 팔아치웠고 역시 수천 파운드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존은 또 다음 희생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천 파운드의 돈을 수중에 넣었지만 자신의 도박으로 인해 돈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 미리 재산을 확보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가 토지 전문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존 듀란 디콘이라는 변호사였는데요. 그가 많은 재산을 남긴 채 먼저 눈을 감게 되자 존은 그의 아내인 올리브 듀란 디콘의 재산을 뺏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살아생전 지인이었다는 소개와 함께 그녀에게 접근한 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여러 가지 사치품과 옷을 그녀에게 선물하며 그녀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뒤 존은 핸더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올리브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며 인조 손톱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 혹시 평가를 해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올리브를 차에 태워서 핸더슨 가족을 처리한 레오폴드 작업장으로 데려갑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때 올리브를 태우고 갔던 존의 차는 바로 원래는 핸더슨 가족의 소유였던 자동차였습니다. 레오폴드의 작업장으로 그녀를 데려간 존은 역시 앞서 방식들 그대로 사건을 저지른 후에 황산 드럼통으로 사건을 뒤처리해버렸습니다. 그녀를 처리하기 전 올리브가 입고 있었던 고급스러운 양가죽 코트를 보관해뒀는데요. 그는 이건 역시 비싼 가격에 팔아버릴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그의 꼬리를 붙잡는 단서가 됐습니다. 올리브가 소리소문도 없이 실종되어 버리자 그녀의 친구였던 콘스탄스 레이는 올리브가 최근에 수상한 사람과 같이 만나고 있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 즉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녀가 살아생전 만났다는 수상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존을 근처의 도박장에서 찾아냈습니다. 형사들은 존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그가 세간에 알려져 있던 사실과는 다르게 변호사도 사업가도 아니었던 데다가 사기 전과를 여러 개 보유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천 파운드가 넘는 재산을 어떻게 보유했는지 추적을 하다가 그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의문의 실종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존은 자신은 그들의 실종과는 관계가 없고 그들의 재산 역시도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것이며 이번에 실종된 올리브 디콘의 일 역시도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존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에서 올리브 디콘의 양가죽 코트를 찾아냈는데요. 존은 이 코트는 다른 여성의 것이라고 둘러댔으나 코트의 주머니에서 세탁소 영수증이 나와 거짓이 발각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형사들은 존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건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어진 레오폴드의 한 작업장을 임대한 것을 알아냅니다. 바로 존이 자신의 범행을 벌였던 그곳입니다. 형사들은 즉시 레오폴드의 이 작업장에 출동했으나 존은 이미 황산과 드럼통을 처리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많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존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폴드의 작업장 근처에는 맨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드럼통 안에 든 황산과 남아있는 잔해들을 작업장의 뒷뜰에 그냥 부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황산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녹이진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뒷뜰에는 여러 잔해들이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 잔해들을 수거해서 증거물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법의학자로 유명했던 세드릭 케이스 심슨은 이 잔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찾아냈습니다. 인체에 포함된 지방, 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의치였습니다. 이 의치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는데요. 올리브 디콘을 생전에 담당했던 치과 의사가 이 의치는 그녀의 것이 맞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존은 직후 곧바로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존은 법정에서 자신이 정신 이상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도박에 빠지게 된 것도, 사기를 친 것도,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전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하는 환청의 지시를 듣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변호를 맡았던 데이비드 맥스웰 파이프는 마찬가지로 존의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증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헨리 옐로우리스라는 의사는 존이 저질렀던 범죄들과 그의 정신 상태를 검증하며 확실히 그의 정신은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진술 역시도 정상인으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존은 자신이 재판 중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정상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과 배심원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신용을 했던 것이었는지 혹은 진짜로 정신 이상자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도 그가 저지른 범죄는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사건의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며 지하실에서 사용되었던 황산이 들었던 드럼통 역시 경찰에서 찾아내 법정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판사인 리처드 트레버스 험프리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존 하이에게 여러 가지 범죄의 책임을 물어서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는 순간까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형 집행 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진짜로 정신이 나가버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이런 범죄는 여러 가지 작품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49년에 개봉하려던 영국의 영화였던 옵세션이라는 영화는 존의 범죄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서 개봉이 지연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시리즈인 크리미널 마인드의 에피소드 중 마스터피스라는 에피소드 역시도 이 존 하이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주요한 에피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인기 드라마 시리즈 중 하나인 브레이킹 배드에도 비슷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아서 뒤처리에 상당히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런던에 위치한 유명한 밀랍 인형 박물관인 마담 투소에는 존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밀랍 인형이 공포의 방이라는 전시관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대단히 소름 끼치기도 하고 용의자 존의 기괴한 마지막 행적들 때문에 현재도 특이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범죄자 존 하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